신경과학자들은 뇌 속의 전기 신호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매우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뉴런이 언제 발화하는지, 어떤 화학 물질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놀라울 정도로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신경과학자도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기 신호가 어떻게 느낌이 되는가 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을 잠깐 떠올려 보겠습니다. 커피 한 잔의 따뜻한 감촉,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볼 때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 감각. 이것들은 어떤 숫자로도 담아낼 수 없습니다. 전기 신호는 숫자로 환원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 자체는 철학자들이 감각질이라고 부르는 그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측정이 닿지 않는 영역에 존재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느끼는 사랑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사랑을 단 하나의 숫자나 일련의 숫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숫자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아무리 분석해도 다 담아낼 수 없는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알고 싶어질수록 오히려 더 많은 것이 남겨지는 그런 성질의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가장 깊이 경험하는 것들, 사랑, 용기, 경이로움, 이런 것들은 모두 이 범주에 속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실이 현대 과학에게 하나의 거대한 도전을 던집니다. 과학은 측정 가능한 것을 다룹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은 현실의 전체를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측정 가능한 부분만을 보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의식 연구가 바로 이 지점에서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데이비드 차머스는 이것을 의식의 어려운 문제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뇌의 어떤 부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주관적인 경험이 되는지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왜 해결되지 않을까요? 한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출발점 자체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뇌에서 시작하면 의식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식은 뇌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가져온 믿음 하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뇌가 충분히 복잡해지면 그 복잡성 속에서 의식이 저절로 나타난다는 생각입니다. 이 가설이 맞다면 뇌처럼 작동하는 컴퓨터를 만들면 의식 있는 기계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과학자와 공학자들이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컴퓨터는 완전히 결정론적인 시스템입니다. 다음 상태가 이전 상태에 의해 완전히 결정됩니다. 온 오프 스위치가 아무리 많아져도 그 스위치들의 작동 방식은 완전히 정해진 규칙을 따릅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불확실성이 없습니다. 선택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의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양자물리학이 말하는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관찰되지 않은 입자는 공간과 시간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가능성의 파동으로만 존재합니다. 관찰이 일어나는 순간 그 무수한 가능성 중 하나가 실제로 나타납니다. 양자물리학은 그 결과가 무엇이 될지를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직 이러이러한 확률로 나타날 수 있다고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확률이라는 개념 자체가 의식을 필요로 합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 하는 존재가 있어야 확률이라는 개념이 의미를 가집니다. 결정론적인 컴퓨터에게는 확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식이 있는 존재는 미래가 열려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양자 물리학은 현실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을 가진 존재가 현실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관찰되지 않으면 현실이 확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이 의식과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찰자와 관찰 대상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관찰자가 관찰 대상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동시에 관찰 행위 자체가 관찰 대상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의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여자입니다. 관찰자이자 관찰 대상이자 동시에 이 현실을 함께 만들어가는 행위자입니다. 그렇다면 의식과 자유의지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의식이 스스로를 아는 능력이라면 자유의지는 그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입니다. 자유의지 없는 의식은 무언가를 알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식 없는 자유의지도 마찬가지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서 함께 작동합니다. 이제 컴퓨터가 왜 의식을 가질 수 없는지가 더 명확해집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가슴이 조여드는 그 느낌, 장미를 보았을 때 불금이 주는 그 감각은 어떤 스위치의 조합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감각질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기 신호를 의식적 경험으로 변환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결론 앞에 서게 됩니다. 의식과 자유의지는 물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물질, 공간, 시간이 더 깊은 무언가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더 깊은 무언가가 바로 의식적인 장입니다. 공간과 시간은 이 더 깊은 현실로부터 창발됩니다. 순서가 뒤집혀 있는 거죠. 우리가 배워온 방식과 정반대입니다. 이 생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다와 파도의 관계입니다. 파도는 바다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파도는 바다가 특정한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파도의 속성은 사실 바다 자체의 속성입니다. 파도가 사라진다고 해서 바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양자 물리학에서 전자도 이와 같습니다. 전자는 전자장과 분리된 별개의 입자가 아닙니다. 전자는 그 장이 특정한 상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역시 더 깊은 현실이 특정한 형태로 나타난 존재가 아닐까요? 그리고 그 더 깊은 현실이 사라지지 않듯 우리 역시 단순히 몸이 사라진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이 가능성이 단순한 철학적 상상에 그치지 않는 이유는 물리학 자체가 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 지금 실제하는 것과 잠재적으로 실제할 수 있는 것 모두를 합하면 그것이 하나의 전체입니다. 이것은 분리 가능한 부분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는 자기 자신을 알고 싶어 합니다. 의식은 바로 그 하나가 자기 자신을 아는 능력입니다. 전체가 전체를 바라보려면 하나의 관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개별적인 의식의 관점이 생겨납니다. 우리 각자가 그 관점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우주가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 만들어낸 하나의 관점입니다. 이것이 매우 철학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깊은 갈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이 우주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 답을 알고 싶다는 갈망입니다. 그 갈망이 인류의 모든 종교와 철학과 과학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갈망 자체는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존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깊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나는 내 몸이다 라고 시작하지만 곧 몸의 세포들은 끊임없이 교체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내 기억이다 라고 하지만 기억은 매번 조금씩 달라집니다. 나는 내 생각이다 라고 하지만 생각은 순간마다 변합니다. 그 모든 것을 걷어내고 나면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남습니다. 그것이 의식입니다. 그리고 그 의식은 공간과 시간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공간과 시간이 그 의식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도덕경은 말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면에서 경험하는 감각질, 느낌의 본질은 밖으로 꺼내서 말로 완전히 표현될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상징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상징은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의식의 내면적 경험은 오직 안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수학이나 언어로 완전히 담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은 이 구조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몸은 이 더 깊은 현실과 우리가 살아가는 물리적 현실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몸은 양자적이면서 동시에 고전적입니다. 의식과 감정은 몸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더 깊은 장 안에 있고 우리는 그것들을 몸을 통해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의 본질은 몸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간과 시간 속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이 더 깊은 현실 속에 존재하는 의식적 장입니다. 물질주의는 오랫동안 이것을 지워왔습니다. 측정할 수 있는 것만 존재한다고 말하며 의미와 목적을 현실에서 지워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은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덜 실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측정 가능한 물리적 현실보다 더 근본적인 차원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의식은 뇌의 산물이 아닙니다. 공간과 시간은 더 깊은 현실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각자는 그 더 깊은 현실이 특정한 관점으로 나타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왜 자유의지가 존재하는지, 왜 우리가 단순한 기계가 아닌지를 설명합니다. 의식이 뇌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공간과 시간이 더 깊은 현실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이해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라는 단어를 쓸 때 거의 자동적으로 몸을 떠올려 왔습니다. 거울을 보면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고 이름을 들으면 그것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라는 존재에서 이름을 빼고 얼굴을 빼고 직업을 빼고
사회적 역할을 빼고 기억을 빼면 무엇이 남을까요? 우리는 이 목록을 내려가면서 점점 더 근본적인 것에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남는 것은 지금 이 모든 것을 인식하고 있는 그 의식 자체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그 반대 방향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몸이라고 믿도록 너무나 깊이 세뇌되어 있어서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몸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만약 우리가 몸이라면 몸이 죽을 때 우리도 끝납니다. 만약 의식이 뇌가 작동하는 방식에서 생겨나는 것이라면 뇌가 작동을 멈추는 순간 우리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과학주의는 바로 이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가 삶을 대하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이 의식과 자유의지는 물질의 속성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더 깊은 장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장은 공간과 시간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간과 시간이 장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구조 안에서 보면 몸은 우리가 아닙니다. 몸은 더 깊은 현실과 물리적 현실 사이를 연결하는 구조물입니다. 우리는 그 구조물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물을 통해 이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의식적 장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론을 조종하는 조종사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종사는 드론 안에 있지 않습니다. 드론이 부서진다고 해서 조종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조종사는 드론을 통해 세계를 탐색하고 경험하지만 조종사 자신은 드론이 아닙니다. 몸과 의식의 관계가 이와 비슷합니다. 몸이 죽을 때 우리는 이 물리적 현실에서의 경험을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그 의식적 장, 즉 진정한 우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이 태어나기 전에 존재했던 그 장으로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아무데도 가지 않습니다. 그저 이 특정한 관점의 경험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위안의 말이 아닌 이유는 이 개념이 물리학의 구조 안에서 논리적으로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장은 그 장이 나타내는 관점의 정체성을 영원히 유지합니다. 하나가 자기 자신을 알고 싶어 한다면 가장 원치 않는 일은 자신이 배운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겠죠. 그래서 경험은 기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몸이 사라진 후에도 유지됩니다. 여기서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를 지나 미래로 흐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는 우리가 경험한 것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 기억이 지금 이 순간 안에 존재합니다. 미래는 지금 이 순간에 나타납니다. 예측 역시 현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의식을 경험하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이 이해는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시각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고통과 갈등은 단순히 제거해야 할 불쾌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가 자신을 알기 위해 수많은 관점을 만들었다면 그 각각의 관점이 성장하고 더 깊은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마찰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고통은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기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신념 속에서 무엇이 작동하지 않는지를 알려주는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을 몸이라고 믿을 때 몸이 생산하는 신호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욕망, 생존 본능. 이 신호들에만 반응하며 살아가면 더 깊은 것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이 몸이라는 믿음이 하나의 최면처럼 작동해서 몸 너머의 것들을 관찰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더 좁은 세계 안에 갇히게 됩니다. 이 갇힘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직접 관찰하고 자신과 세계의 연결성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경험에 개입하는 방식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은 특정한 편견이나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경험이 일어날 때 그 경험을 해석하려 합니다. 그 해석이 실제 경험을 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이해와 내적인 경험 사이를 오가며 그 둘이 어디서 만나는지를 살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다른 감정이 뿜어져 나오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그것은 너 자신을 알라는 말 뒤에 있는 동력입니다. 자신에 대한 사랑과 타인에 대한 사랑, 그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만물이 만들어진 재료라고 이해해 보겠습니다. 기쁨, 평화, 이해, 이것들은 사랑과 분리된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가장 깊은 수준에서 이것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감정들을 별개의 상자에 나누어 넣으려 하는 것 자체가 환원주의의 오류입니다. 환원주의는 세상을 분리 가능한 부분들로 나누어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빨간색과 주황색 사이의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마치 선명한 경계가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가 모두 해당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가장 깊은 수준에서 모든 것은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가 전체론적이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하는 행동이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진심으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우리 자신의 왼팔을 자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일부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리되어 있다는 믿음을 유지하는 한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타인에게 나쁜 짓을 하는 것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만 나쁜 짓을 할 수 있습니다. 분리라는 믿음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호 연결성과 일체감을 경험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거죠. 그것은 단순히 철학적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 경험이 우리가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 전체를 바꿉니다. 단 하나의 깊은 경험이 10권의 책보다 더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의식의 본질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진정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의식은 뇌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 공간과 시간이 더 깊은 현실에서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우리 각자가 그 더 깊은 현실의 한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흥미로운 이론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가장 실질적인 질문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선택의 시대입니다. 그 선택은 매우 근본적인 곳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기계인가 아니면 의식적인 장인가 라는 선택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철학적 질문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선택이 우리의 삶 전체를 결정합니다. 만약 우리가 몸일 뿐이라고 믿는다면 죽음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의식을 컴퓨터로 옮겨서 영원히 살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어차피 끝날 삶이니 아무런 책임 없이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반응 모두 우리가 진정 어떤 존재인지를 완전히 오해한 데서 나옵니다. 반면 우리가 몸이 아니라 의식적 장이며 죽음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고 나면 삶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이 삶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타인과 관계를 맺는지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됩니다. 여기서 자유의지 이야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목소리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는 습관과 두려움에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다른 하나는 훨씬 더 조용하지만 일관성 있게 말을 거는 목소리입니다. 그것이 가슴의 지능입니다. 용기 있는 결정은 항상 이 두 번째 목소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몸이 평소에 하던 방식과 반대되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유의지의 본질은 이 선택 능력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탓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 주도권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입장을 취할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문화 속에 있습니다. 부모님도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 부모님도 그 이전 세대에게서 같은 방식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깨어나지 않으면 받은 것을 그대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이 순환을 멈추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입니다. 그 용기는 대단한 것이 아닌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 자신이 믿고 있는 이야기를 잠깐 멈추고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믿음이 정말 내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에게서 물려받은 것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이야기를 계속 믿고 싶어 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의심하는 것은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통과하는 것이 성장의 첫 걸음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쟁과 협력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경쟁이 생명의 기본 원리라고 배워왔습니다. 적자 생존,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50조 개의 세포가 협력해서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세포들이 서로 경쟁했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협력이 기초이고 경쟁은 그 협력의 특수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쟁에서 협력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물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분리되어 있다는 믿음을 유지하는 한 경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연결된 존재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기 시작하면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상태가 됩니다. 타인에게 하는 행동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알게 될 때, 그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수백 권의 책을 읽고 수많은 강의를 들어도 직접적인 경험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상호 연결성과
일체감을 직접 경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변화의 씨앗입니다. 그 경험을 한 사람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 경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것은 조용한 내면의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과 생각의 흐름에만 반응하는 동안 더 깊은 것은 말을 걸지 못합니다. 잠깐 멈추는 것, 생각의 흐름을 바라보는 것, 그 관찰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느껴보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단 1분이라도 그 공간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스스로 더 찾게 됩니다. 깨달음을 어딘가에 도달해야 할 목적지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여정입니다. 더 많이 알수록 알아야 할 것이 더 많아지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아는 여정도 끝이 없습니다. 그 여정 자체를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을 미래의 어떤 달성에 두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과의 관계 안에 두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행복을 항상 미래에 둡니다. 무언가를 얻으면 그때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상상이 만들어낸 목록입니다. 그 목록을 다 달성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행복은 외부의 조건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진정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처음에 길을 찾는 구도자의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무언가를 찾고 답을 구하고 더 많이 알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이상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스스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발견한 것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완전한 지식은 완전한 사랑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아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깊이 알게 될 때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할 때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 우주에서 혼자라는 생각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조 개의 별과 행성이 있는 이 우주에서 우리만이 유일한 의식적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지각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것은 양자장에서 시작하여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의식적 장이듯 더 높은 수준의 의식적 존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구의 생태계 전체를 자신의 몸으로 가진 존재, 태양계를 자신의 몸으로 가진 존재, 그리고 이 우주 전체에 이르기까지 계층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거대한 계층 안에서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중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빛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가치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사랑, 발휘하는 용기, 경험하는 경이로움, 이것들은 단순히 뇌의 화학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더 깊은 현실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더 깊은 현실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본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다면 그것은 반드시 내면에서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외부 세계를 바꾸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이 먼저 바뀌지 않으면 그 노력은 한계를 가집니다. 내면의 변화가 먼저 일어날 때 우리가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 전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우리는 분리된 개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의 전체가 수많은 관점으로 나타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진정으로 깨어날 때 그것은 그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의 일부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속도로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여정 위에 있습니다. 그 여정은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하나에서 나왔고 같은 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여정에서 하나의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